네,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우리 현재 사는 신용환의 킬러 컨텐츠 태조 이성계부터 단종의 개요정란까지 열심히 좀 달려왔는데 빨리 좀 끝을 보고 싶다. 왜 요약본이 없냐, 한 큐에 좀 뚫어달라. 또 때마침 제가 또 이렇게 책을 또 하나 냈는데 이게 또 의도치 않게 진짜 의도는 안 했어요. 그렇지. 제작진이 의심하고 있었네요.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사와 관련돼서 좀 쉽고 재밌고 가장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딱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내면서 쫙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한테도 조선왕조의 조선 전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그 기초 위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다뤄질 수 있는지 이제부터는 스포일러 타임입니다. 세조 생각보다 현종은 우유부단하면서 등종, 명종, 선조까지 오면서 영조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왕이에요. 조선의 르네상스, 나라는 정말 쇠락해져 가고 있는데 찬란한 빛들인 거죠. 당장 우리가 다음 편에 다룰 인물은 세조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규칙을 깨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이게 핵심적인 화두예요. 특히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겪게 되면서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 잘 시키면 된 거 아니야? 더불어 옛날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조금 그냥 문제가 있더라도 강한 리더가 좋아 라고 하면서 충원 이광수라든지 김동인 같은 저명한 문학가들이 또 결국은 세조를 많이 미화시켰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세조 생각보다 업적이 없는 왕, 업적이라고 그동안 칭해지고 교과서에 나왔었던 내용들도 실제로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세조 죽고 나자마자 다 사라졌던, 최근에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들, 왜 부정적인지 이것까지는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요거 궁금한 거 곧 나오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 연산군이죠. 영화 간신 같은 경우가 아주 그 연산군의 그 폐악질을 디테일하게 다뤘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보면서 충격이었는데 실제로 더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게요. 또 제가 젓갈 신용환이라고 연산군 폭로자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연산군은 그런 식으로 악행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재리와 성장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즉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서 다 자기의 어떤 사적인 사유로 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완벽하게 황폐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산군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치가 세상을 망가뜨리는가.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언제나 악행, 나쁜 짓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연산군 쫓겨나잖아요. 연산군 쫓겨나고 등장했던 왕들 누굴까요? 중종이 뭐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명종이 뭐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 그 둘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추 한 60-70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조선은 눈에 보이는 잡풀들 정도 곤란할 뿐이지 땅을 넓히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세조가 정치 문화를 망가뜨렸고 특히 연산군 때 시스템이 붕괴가 됐어요. 중종, 명종, 선조까지 오면서 시스템 복구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크게 두 차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했을 그 타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영화 한산 같은 거 보면서 느꼈지만 조총, 일본군은 조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포르투갈 상인들이 줬대, 네덜란드 상인과 교육을 했대,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가 게임으로 하는 대항해 시대랑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임진왜란의 근본적인 배경은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작된 무역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자호란의 직접적인 배경은 청나라의 등장이잖아요. 북방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우리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순신, 곽재우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로만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어마어마한 국제 변동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피해를 보는가
거랑도 굉장히 좀 긴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 무조건 막 감정적으로만 선택하려고 한다라든지, 소년주 내가 저 정파가 싫으니까 저 정파의 주장과 반대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병자호란때 굉장히 크게 사고를 쳐요. 인조와 김상원 같은 사람들. 영화 남한산성 봤기 때문에 나 좀 알아? 아니에요. 영화 남한산성과 전혀 다른 역사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진짜 해결이 다 됐다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어떤 이런 답답함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 사건들 때문에 여파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우역, 소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전염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병신대기근, 을병대기근 같은 사건들인데, 그때가 현종, 숙종 뭐 이런 때예요. 효종, 현종, 숙종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일단 효종, 북벌론, 현종, 예송로자, 재미없어. 딱 이렇게 외워버리고 말아요. 숙종 같은 경우는 뭐가 떠올라요? 장희빈이 떠오르죠. 물론 장희빈, 숙빈, 최씨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 있긴 한데, 효종은 복수심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다가 별 업적을 못 냈던 사람, 현종은 우유부단하면서 아무 업적도 못 냈던 사람. 근데 그렇게 여자 문제에 대해서 까탈스럽고 나쁜 짓을 다 했던 숙종은 바로 앞에 선대 두 왕이 해결하지 못했었던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조선의 르네상스의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답사 가실 일 있으면 그냥 멀리서 보면 저거 그냥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성이래, 저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무슨 건축물이래, 가서 안내판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유적들이 다 숙종 때 중수, 보수 다 돼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숙종이라는 바탕이 없었으면 영조, 정조의 어떤 새로운 변혁적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 여성 스캔들 얘기만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겪는 스트레스와 고민 중에 하나 뭐예요? 지나친 서울 집중성, 강남 집중성. 이 한계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지잖아요. 놀랍게 조선도 똑같아요. 조선에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해졌던 게 뭐냐? 숙종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많은 업적이 있지만 숙종은 바로 그런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었던 사람.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악영향으로 가냐면, 조선이 망할 때 보면 일본이 고종과 서울만 딱 틀어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다극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서울만 점령하면 조선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좀 인상적인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룰 적에 숙종 다루려면 2023년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숙종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도덕성의 결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유럽은 프리하던데 안 프리해요. 유럽 더 엄격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한다고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뭐냐? 영조는 언제나 세 가지 것을 경계했거든요. 첫째, 사치스러운 것. 두 번째, 술 마시는 것.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당쟁.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온몸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들 어떤 제품들 입었을 것 같아요? 조선 후기 때? 다 중국산 비단이었고요. 특별한 물건도 다 일본산이나 동남아산 이런 거 다 썼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다 국산으로 바꿨던 사람. 그게 영조예요.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부터 철저하게 검소하게 한다. 그래서 영조 행록을 보면 언제나 평소에 무명 옷을 입고 식사를 할 때도 반찬을 2개 이상 올리면 화를 내고 이럴 정도로 정말 검약하고 검소하고 술도 일절 안 마시고 이러면서 국가를 위한 새로운 리더상을 만들었다는 것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아들하고 갈등이 심했던 거죠. 아들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러지 못한 걸 너무 아빠가 밀어붙인 것도 있었고. 근데 손자한테 희망을 본 거죠. 내가 이랬는데 내 손자가 그런 거야. 그래서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게 되고, 정조는 개인적 리더십을 넘어서 마지막 불꽃이잖아요, 조선에. 그렇죠? 수원 화성이란 신도시도 건설하게 되고 어떤 신해통공 같은 상공업 진흥 정책 같은 것들을 펼치게 되면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의 마지막 어떤 방향 속에 좋은 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얘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따져볼 것들이 있어요. 조선은 지나칠 정도로 세종 컴플렉스, 14세기, 15세기 때 사회 모델을 17세기, 18세기 때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회예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영조와 정조예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명품 폴더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영조, 정조에 대한 개인적 인정과 사회적인 비판 문제는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때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아요? 역사는 잘난 사람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못난 사람들의 나쁜 점을 이야기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 속에서도 희극을 발견할 줄 알고 비극적인 스토리 안에서도 가치를 발굴하는 거, 좀 그게 역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너무 크거든, 영역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겸재정선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한국의 밀래? 조금만 얘기를 비틀면, 왜냐? 유일하게 서울 전역의 거의 모든 곳의 경치를 다 그렸고요. 금강산은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남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강 일대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이에요. 심사정이나 김홍도 같은 사람들은 주로 금강산을 많이 그렸어요. 워낙 명산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그렸던 적도 없었고, 우리의 산하를 보면서 우리식의 정말 진경, 진짜 경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남겼던 사람. 그리고 되게 감사한 건 최근에 이 겸재정선에 상당히 많은 화첩을 독일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재정선에 대해서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서양에선 그림이 우선이라면 동아시아에선 그림보단 붓글씨가 최고의 예술이에요. 근데 붓글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석봉, 선조. 저는 개인적으로 선조의 붓글씨를 제일 좋아해요. 선조의 붓글씨가 되게 예뻐요. 네. 알고 있는 그 선조 맞아요. 이렇게 선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정 막 치면서, 진짜야? 사실. 근데 실제로 한석봉을 그렇게 이뻐했고 후원했던 사람이 선조예요. 그리고 선조가 정말 붓글을 잘 썼어요. 우리 영상에서 안평대군 다뤘었는데, 안평대군, 한석봉, 선조,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양대 인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했었던 추사 김정희, 그리고 동국진체, 우리만의 독특한 필법을 지향했었던 이광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글 맛을 느끼다 보면, 아,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었구나. 나라는 정말 쇠락해져 가고 있는데 찬란한 빛들인 거죠. 그래서 유배를 가서 모든 개혁의 꿈을 접었었던 제주도의 김정희는 그곳에서 추사차라는 아주 그 당시 괴벽스러운 글씨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길을 열어갔고, 이광사는 이광사대로 동국, 조선의 진정한 붓글씨를 만들어가는 예술인들의 시대. 북유럽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다빈치, 에라스무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언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선의 르네상스, 퇴기 이황과 율곡 이이가 만들어낸 새로운 학술적 분위기, 그리고 개혁적 분위기,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들어도 너무 어려운 철학적 이야기로만 들었고,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들. 하지만 저희는 다룬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함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왕을 위주로 가긴 하지만 함께 다뤄질 예정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들, 이런 국왕들의 업적이나 과정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좀 이해를 해볼 생각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좀 이해를 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찌됐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종합 편성 방송이기 때문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제작진이 되게 재밌는 게, 너무 다양한 걸 다루는 게 아니니까 해놓고 자기들이 또 새로운 것만 얘기해주면 저거 좋아요. 약간 이런 사람들이어서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2달, 1달 반 정도로 한 번씩 왕조실록과 관련 인물 열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마음이 급하고 먼저 좀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요약본 보시고, 그리고 가장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핵심만 딱 뽑았을 책이니까 이 책 보시면서 같이 또 호흡하시고, 그러면서 저랑 뚜벅뚜벅 우리 역사 이야기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기대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